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황 얘기는 좀 건너뛰고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이 향이 어제 14% 오르면서 124달러로 마감했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BC나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최근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인수합병 결의가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 및 중국 이런 쪽의 반독점 관계자들로부터 꽤 오랫동안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ARM 칩 관련 라이선스를 컨트롤하면 기존의 ARM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던 기업들은 영향을 아무래도 받기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쪽은 당연히 계속해서 아니라고는 하고 있죠. 그리고 크게 사실 줄 이유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얘기를 넘어가 보죠. 예를 들자면 애플이나 인텔, 아마존,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영향은 받게 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영향이 제로냐 몇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ARM은 영국 기반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워낙에 많은 칩 코드들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구 중립국으로 얘기했던 스위스처럼 굉장히 누군가에게 인수하는 것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업계 전반의 접근 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굳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기존의 거래 관계를 다 꼬아버릴 그런 인센티브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모종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엄청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는 패닉셀 때 이 트레이딩이 미친듯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팬데믹 때 트레이딩 수가 거의 10년치 최고가로 급증했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월 당시에 패닉으로 많이 패닉셀을 보였던 당시 수준으로 주식 거래 열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흥미로운 건 첫 번째로 지난 20일간 모든 미국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값을 합쳤더니 매일 평균 158억 주 정도가 거래됐고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피크를 찍었던 그 시점은 지난 10년간 트레이딩이 최고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최고의 10년 수치였던 거래량을 넘어서거나 혹은 비슷하게 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금융그룹의 연구원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손바뀜이 빨라지고 많아졌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뉴욕 멜론은행의 발표가 금융기관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용하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는 뜨거울 것 같다면서 오한다 그룹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베팅을 따르기에는 좀 너무 아직 대담하다 혹은 너무 이제 과감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나 직원들에게 암호화폐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시는 시장이 직접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고 그리고 이 시장은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고 시민들도 이 비트코인으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해석이 결부된다기보다 지금의 어떤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는 등 그 자체의 모멘텀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연휴가 지나면 저도 조금은 투자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로건의 팟캐스트 중에 지금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아머글라스 시연 중에 2번의 깨짐이 발생했었죠. 이게 실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하인드를 리뷰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짧게 클립으로 함께 보시죠. But other than that, essentially most of what we saw in the demo is the same. It's still going to have now. Oh yeah, there was the issue with the glass when it accidentally shattered. That how annoying was that? that was shocking. I mean, we literally spent hours beforehand with like lots of people throwing steel balls at the window. Right. I mean, we must have thrown at least a dozen people must have thrown steel balls At the same window, though? Yeah, same damn window. Isn't that the problem? Yeah, that might. It turns out that might be the problem. If you keep throwing steel balls, eventually it's going to break. and I did ask Franz to really wind up and give it all. Ooh. And I should have like, oh, take it easy. Yeah. Give me a you don't fake need to wind up. Yeah, we don't need the fastball. Yeah, So- but I did ask for the fastball, and they're like, okay, let's go for the slightly slower ball. Do you think it was because you guys were hitting the sidewall with a sledgehammer Yeah, first? that could be. Like we're trying to figure out how the hell does this thing break because, I mean, we were just bouncing
steel balls off it all day. Right. And we think possibly what might have happened there was that hitting it with a sledgehammer might have cracked the base of it, and once you crack the base of it, it loses all its strength. Right. And then it was just have a hairline fracture, and then you hit it anywhere, it's going to shatter. Did you recreate that? We didn't. It's also hard with test glass, like with like when you actually do production glass, it's much more robust than demo glass, because production glass like demo glass, you just can't make. You have to have like massive tools and ovens and everything to make the production glass. It's like, and if you don't, that takes a while to do. So the production glass is always better than demo glass. Nonetheless, it should have worked. And it was probably because we whacked it with a sledgehammer and then threw the steel ball at it.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하루 몇 시간 일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최근에는 6시간 정도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주당 40시간 정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 당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일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이런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80시간 정도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한참 많이 일할 때는 100시간 정도도 일한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 같은 경우는 80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일하는 시간들을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How do you have time? I never understand you in regards to the way you run multiple businesses simultaneously. I would think that something like this would require so much concentration. It would require. I would think this would be your whole being, trying to figure out how to work this. Yeah, well, I do work a lot. But it's crazy. How much do you sleep? About 6 hours. Oh, that's pretty good. Yeah, it's not that crazy. For you, for someone who does as much as you, that's impressive that you can squeeze that in. Yeah. I've tried sleeping less, but then total productivity decreases. Yeah. So you feel like 6 is the number where it's six is I don't find myself wanting more sleep than 6.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태양광 제품 중에 주력 제품인 솔라루프의 타일에 대해서 태양광 셀이 들어가는 타일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유리 덮개로 구성한 타일이 이렇게 겹쳐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솔라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자 앵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각도가 앵글이 밑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길가를 가다가 보게 되면 다른 각도이므로 태양광 셀이 들어간 타일의 색깔이 그림자 때문에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최근에 솔라루프의 제조 라인을 일부 조정하거나 혹은 색상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6년에 공개했던 것처럼 다양한 재료나 다양한 질감들을 반영한 솔라루프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적어도 2021년쯤 올해 같은 경우는 솔라루프의 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해라고 강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오스틴은 테슬라의 새로운 미국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기가 상하이와 기가 베를린에 이어서 텍사스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주도권을 강화해가는 중심 축으로서 설정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의 도시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50년 만에 본 가장 큰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자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인 만큼 오스틴은 미니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고,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프리몬트에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모집을 하면서 이사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이제는 좀 재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본인도 이전을 했고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차츰 텍사스로 이전함에 따라 점차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이미지가 텍사스 오스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팹을 설치한 것도 유명하듯이 점차 마이애미나 오스틴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리콘밸리 인원들이 점차 플로리다 마이애미나 아니면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하고 있는 건 꽤나 지속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오라클은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었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신캠퍼스를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휴렛패커드도 텍사스 행을 결정했고, 심지어는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경우도 오스틴에서 신캠퍼스를 구상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내내 따뜻한 기후이고 임대료도 낮고 물가도 낮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뭐 AMD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들도 털을 잡고 있고, 소득세율도 낮고, 주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비즈니스 친화적이란 부분도 어마어마한 인센티브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틴은 거의 절반 비용으로 미니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서 받은 스톡 옵션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의 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이제는 2월 12일 오너십에 대한 SEC 파일링 결과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22.4%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량으로 따진다면 대략 2억 2,700만 주 정도인데요. 현재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지막 기준에 보통주가 9억 5,900만 주 정도였었던 만큼 이에 따라서 계산된 비중이고, 그리고 SEC 룰에 따라서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보통주 주식이 해당 증가분만큼 추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테슬라 지분 22.4%를 들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만 옛날에 생각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2013년에 당시 그가 했던 말 중에 연례주총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회상하면서 처음에 테슬라를 세울 때 2004년쯤에 그 4월 펀딩을 하면서 635만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넣었었고, 그리고 2007년과 12년 그 당시 사이에도 한 3번에 걸쳐서 집을 팔고 뭐 있는 것들을 다 팔면서 돈을 넣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자금이 내 처음에 넣었던 것처럼 아마 마지막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2013년 그 당시를 한 번 더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또한 현재 약간 오일 산업이나 가스 섹터가 굉장히 악마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죄악시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그리고 전기차가 채택률을 늘려가고 페네트레이션을 높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스나 오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악마와 싸우는 뭐 정의의 집단이다, 이런 거라기보단 얼마나 더 빠르고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 핵심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앞으로도 화석연료줄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제 얼마나 이게 더 빠르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가 더 빨리 가야 하는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했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약간 석유나 가스 산업을 악마화해서 죄악시해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분명히 석유나 가스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기술 연구에 매진해서 몰입해가면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개발적인 미래를 위해서 일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악마화시키고 그런 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점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논의 대신에 탄소세 쪽을 강조하자, 이런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탄소세 반대에 로비하는 걸 끊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바이든 정부가 탄소세에 대해서 부과를 아마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원래 이제 이 얘기만 나왔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여서 폭스바겐 그룹의 CEO인 허버트 디에즈가 얘기했던 걸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허버트 디에즈는 링크드인에 작년 11월 26일에 우리가 왜 탄소세 혹은 이제 탄소 가격제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둘의 발언을 양쪽에 두고 요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탄소 배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로의 전환, 뭐 예를 들자면 인프라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충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나 이런 식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 한마디로 좀 재원 조달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꽤나 힘들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폭스바겐 그룹의 수장인 허버트 디에즈가 강조했던 건, 우리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좀 더 높이자, 우리는 폭스바겐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보고 나서 이게 폭스바겐이 꽤나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칼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021년에 독일이 처음으로 탄소세 배출을 CO2 프라이스, 이것에 대해서 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ETS라고 해서 배출권 거래만 했었는데 그거에 좀 더 개정을 하고 확장해서 탄소세로 늘린 것이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지금의 독일의 로드맵상을 보게 되면 탄소세 로드맵상 올해는 톤당 25유로를 부과하고 2026년쯤에는 55유로 혹은 65유로 정도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훨씬 더 강하게 당겨서 약 3년 빠른 2023년부터 톤당 60유로 그리고 2026년부터는 톤당 100유로까지 올려도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한 5가지 정도의 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탄소 포집 공정에 대한 그런 비용은 CO2를 여과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해서 톤당 100유로 혹은 300유로까지가 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소세가 필요하고 이걸 좀 더 높여도 자신 있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에즈였습니다. 오늘 투자할 생각은 항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를 다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